스포츠에 미친 남자들 스미남 지금 출발합니다. 네.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스미남 2회 1부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추워요 이제. 너무 추워. 네, 그래도 우리 스튜디오 안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북적북적한데요. 저희 스미남 5명 완전체가 드디어 모였습니다. 네. 한 분씩 간단하게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호주 스미남 알렉스입니다. 우!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결석했던 고척동 스미남 이승준입니다. 네, 대치동 스미남 안동익입니다. 신촌 스미남 이태곤입니다. 네, 저는 공덕동 스미남 심재웅입니다. 오늘도 저희 스미남 1부에서는 한 주간 있었던 야구, 축구, 농구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스포츠죠. 풋살 이야기와 또 병역 혜택에 관한 토론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스미남과 함께 스포츠 이야기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야구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도쿄돔에서 2019 프리미어 12의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한일전이 펼쳐졌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아쉽게 대회 2연패에는 실패했지만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11월 11일부터 시작됐던 슈퍼라운드 경기들과 또 어제 있었던 결승전까지 우리 대치동 스미남 안동익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대치동 스미남 안동익입니다. 네, 저번 주에 슈퍼라운드가 시작을 해서 어제 결승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약간 우리나라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처음부터 대만에게 일격을 당해서 좀 어렵게 끌고 갔지만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를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로 물리면서 우리나라랑 일본이 이제 최종에 결승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일본한테 결승 전에 슈퍼라운드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경기죠. 그때 이제 졌어요. 지고 나서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결승에 임했지만 결과는 또 좋지가 못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승전을 좀 보면서 많은 걸 좀 느꼈어요. 네. 왜 경기를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일본한테 이렇게 일격을 또 당했는지 대만한테도 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거를 좀 다루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뭐 알렉스 씨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저는 뭐 특별히 문제라기보다 특히 결승전과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슈퍼라운드 마지막 일본과의 경기를 봤을 때 그냥 한국 야구의 수준이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 투수력을 보고 비교했을 때 어제 일본 투수들 보셨죠? 159km, 뭐 155km 이상의 빠른 볼에 포크볼까지 던진 투수들이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중간계투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피드도 느리고 변화구의 제구력도 많이 모자랐어요. 뭐 프로야구 역사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한 실력 차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2015 프리미어 12때는 저희가 오타니 선수한테 꽁꽁 묶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불펜 투수를 공략하면서 도쿄 대첩도 일어났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결승에서 우승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일본이 좀 대비를 하고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선발 투수가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불펜이 정말 위력적이었죠. 그렇죠. 포크볼 구속이 140km 중반대까지 나오니까 150 후반대에 빠른 공을 던지면서 포크볼을 던지니까 이제 속수무책을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프리미어 2015 프리미어 12에서도 오타니 선수의 그 빠른 공과 포크볼에 좀 우리나라가 당했는데 좀 약간 오버랩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뒤에 나오는 투수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3회, 4회, 5회 매 이닝 출루를 했거든요. 무사히 출루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닝을 살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조상우 선수가 1점을 내주는 과정에서 김현수 선수의 조금 안일한 수비가 좀 보이면서 1실점을 또 하게 됐고 저는 8회를 살짝 기대하긴 했어요. 약속의 8회. 약속의 8회를 좀 기대하긴 했는데
좀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 무력한 모습을 보여줘서 예. 이번 대회가 좀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선수들을 기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데 네. 김경문 감독이 베이징 올림픽 때 믿음의 야구를 하면서 9전 전승이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세웠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과론적이지만 이번에 있었던 그 믿음의 야구는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 4번 타자 박병호 그리고 그렇죠. 3번에 김재환 네. 그리고 최정 선수까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강백호 선수라든지 황재균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을 계속 사용했다는 거, 부진한 선수를 계속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겼고 불펜 투수를 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영하 선수가 좀 많이 나왔죠. 많이 자주 나오면서 보이더라고요. 100개가 넘는 공을 제가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김경문 감독이 조금 경기 운영에 좀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피로가 쌓이면서 일본전에서도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에 정말 원래 스타일이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만전 끝나고 나서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 김경문 감독님이 한국 시리즈 우승이 없기 때문에 단기전에 약한 감독이다. 전술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는데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고 또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던 감독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제가 앞서 이번 한국 야구의 수준이 드러났다라고 했는데 좀 긍정적인 면은 사실 일본하고 연속 2경기 할 때 저는 첫 경기에서 완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초반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백업 선수들로 주전을 꾸려서 나갔는데 이제 백업과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 간의 차이가 굉장히 좁혀졌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회 WBC 때 일본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14대2로 졌어요. 콜드게임 첫 번째 경기에서. 그때 이제 어차피 그 다음에 또 연속으로 붙을 거기 때문에 거의 힘을 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나던 차이가 10대8로 줄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봤어요. 우승 못해서 아쉽지만 감독님도 본인의 스타일을 밀고 가셨고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수를 조금 더 뜨면 공격 부분에서 알렉스 씨가 말씀한 것처럼 그 갭차가 줄은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땐 투수 부분에서는 상대가 안 돼요. 솔직히 잽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청률은 14%가 넘었더라고요. 역시 한일전. 네, 한일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또 이정우 선수와 김하성 선수는 이번 대회 베스트 11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스카우터들이 또 많이 와서 또 특히 이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그 유격수지만 또 장타가 가능한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스카우터들이 눈여겨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아쉽지만 그래도 도쿄올림픽 출전은 확정이 됐습니다. 도쿄올림픽 나가게 된 팀들이 어디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개최국인 일본은 이제 자동 진출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그다음에 멕시코와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총 4개 국가는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2개의 국가는 그 플레이오프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렇죠. 내년 3월에 이제 아메리카 예선전을 통해서 한 팀이 확정이 되고 4월달에 최종적으로 전 세계 팀이 합쳐서 다시 한번 예선을 합니다. 그래서 총 6팀이 확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야구 소식 준비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FA 포인트 얘기도 간단하게 짚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살짝 넘겨보고 이따가 시간이 생기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KBO 스토브 리그가 출발했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났고요. 이제 선수들과 구단들이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미남도 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신촌 스미남 이태곤 씨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신스남입니다. 야구 이슈가 끝난 것 같지만 아직 우리 스토브 리그가 남아있죠. 저는 처음에 이 야알 모실 때 스토브 리그가 뭐지? 뭐 또 윈터 리그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저 같은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토브 리그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드리면 정규 시즌이 끝난 겨울철에
각 구단이 이제 전력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 선수 영입과 연봉 협상에 나서는 시기에 팬들이 이제 날로 스토브 주위에 모여서 선수의 소식들을 올망졸망 이야기하면서 그런 흥분하는 모습이 마치 실제 경기를 보는 것 같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농구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이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에어컨 리그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반대죠. 그런 표현이 있나요? 네, 실제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분이 한 분씩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네. 본격적으로 그럼 스토브 리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모두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이번 FA 시장에는 대여가 없다. 일단 근데 준척급은 많다라고들 했죠. 네. 준척급은 이제 1군에서 직전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 생각보다 소식들이 늦습니다. 네. 소식이 없어요. 2주가 지났는데도 19명 중에 18명 선수가 거취가 아직 미정입니다. 일단 우선 포수 기근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KBO에서 포수 2명이나 나왔죠. 네. 그중에서도 이지영 선수는 벌써 좋은 계약으로 그렇죠. 3년 18억으로 키움 히어로즈와 재계약에 18억. 성공했습니다. 부럽네요. 좋어요. 18억. 아주 18억만 해서 정말 우선 이지영 선수 네.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1호 계약 이후 보통 펑펑 터지거든요. 연이어서. 네. 근데 너무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선수들의 누가 있는지 이제 네네. 한번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내야수입니다. 두산의 오재원, LG 오지환, NC 박성민, 기아 김선빈 안치용, 한화 김태균 이성열. 그냥 딱 들어도 다 대단한 선수들이죠. 알 수 있는 선수들이죠. 1군 선수에서 큰 기여를 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분명 재계약 오퍼를 각 팀에서 다 줬을 거예요. 각 팀에 큰 기여를 했으니까. 네. 근데 또 터지지 않는 걸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건가요, 선수들이?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타 팀에서 좀 더 맛있는 제안을 했을 수도 있고. 사실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스타도 좋지만 저는 약간 선수들이 다양한 유니폼 입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엑기스 같은 내야수들이 다른 유니폼 입는 것도 봤으면 좀 개인적으로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외야수 부분이죠. SK 김강민, KT 유한준, 롯데 전준에 이렇게 3명입니다. 뭐 이세 선수 말할 필요 있나요? 뭐 준척 그 위라고 봅니다. 저는. 네. 특히 타율 9위 유한준, 타율 16위 전준우 선수는 올 시즌 공인구 때문에 투고 타조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할을 지켜온 교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두 선수가 가장 기대되는데요. 네. 또 아시겠지만 제가 또 롯데 팬이잖아요. 이 전준우 선수가 전준우 선수에 대한 사랑을 애정이 저번에도, 또 유니폼도 있거든요. 일단 사심 한번 담아볼고요. 네. 다음은 뭐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이슈가 된 포수 부분입니다. 네. 이지영 선수는 계약을 했고 남은 이제 김태군 선수죠. 김태군 선수. 네, 군제대 이후 이 양의지 선수에게 자리를 뭐 뺏겼죠. 사실. 어쩔 수 없죠. 네, 뺏겼습니다. 양의지 선수. 네. 그러다 보니 모두가 팀을 떠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포수 육성에 실패한 롯데가 이를 노리지 않을 거란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만 네. 그럼 각 팀별 포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두산의 박세혁 선수. 주전입니다. 네. SK 이재원, 기움 재계약에 성공한 이지영, 네. LG 유강남, 네. NC 양의지, KT 장성우, 기아 김민식, 삼성 강민호, 한화 최재훈, 네. 마지막으로 롯데 띠용 사실입니다. 띠용. 누구 있죠 지금? 뭐 자리 잡은 선수가 없어요. 네. 나종덕, 뭐 나종덕 김준태, 뭐 네. 안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자리를 못 잡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사람들이 이제 NC의 출신인 김태군을 롯데가 데리고 오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또 오늘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네. 어떤 기사죠? 롯데가 이제 키움에 박동원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오고 싶다.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 이 찌라시가 사실이라면 김태군 선수를 이거 1번 포수로 쓸 구단이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도 그래서 늦게 터지는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실 뭐 김태군 선수가 수비형 포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박동원 선수는 사실 공격 부분에도 뛰어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김태군 선수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좀 아쉽네요. 이 수비형 포수가 FA 시장에서 좀 인기가 없는 것은 사실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뭐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포수 한 명이 어떻게 또 144경기 다 치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컨 포수를 노릴 만한 팀들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태군 선수의 거취를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태훈 씨는 어떻게 보세요? 그 찌라시에 대해서. 저는 또 이 주변에 또 찌라시 킹이 한 분 계세요. 네. 정말 그냥 다 맞추세요. 그냥. 이때까지 틀린 적이 없는데 이분은 박동원을 데려온다. 롯데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닌데 정말 확률 싸움인데 이분이 묘하게 잘 맞추시더라고요. 어디서 그렇게 정보를 지금 사실 요즘 시기가 이 썰들이 난무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롯데는 확실히 박동원 선수를 데리고 오면 안방이 좀 안정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키움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느냐인데 작년에 사실 삼각 트레이드가 처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런 케이스로 간다면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한번 재미있는 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수들이죠. 키움의 오주원, LG 진해수, LG 송은범, 한화 윤규진, 정우람, 롯데 고효준, 손승락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투수 FA 시장을 열면 항상 보통은 선발 투수나 확실한 마무리 투수 출신이 이목을 많이 집중받게 됩니다. 근데 물론 송은범이나 윤규진은 선발 경험이 또 있죠. 하지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투수 대박이야 이런 선수가 이번 시즌에 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한때 국가대표 개투 및 마무리로 활약했던 정우람, 손승락 선수도 옛날 같지 않아요, 사실. 나이도 좀 찼고 기량도 구속도 막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이 투수 진짜 무조건 데리고 가야 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투수 부분은 사실 막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또 투수 FA 시장에서 약간 국룰이 있어요. 국룰. 어떤 거죠? 100%는 아닌데 역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기 특히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오주원 선수, 진해수, 고효준 이런 선수들이 대부분 좌완 원포인트로 활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타팀들 입장에서 내가 보상을 내줘서 이제 FA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보상을 내주면서 원포인트? 사실 그래서 외부 영입이 원포인트는 역대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재계약한 편이 많습니다. 좌완이 비록 귀하지만 보상을 내주기에 메리트가 떨어진다. 그런 거죠. 또 그 다음은 노장 선수들에 대한 예우, 기존 선수들의 그냥 적당선에서 재계약을 해주고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보상 선수를 내주면서까지 보상 돈이든 내주면서까지 그 노장 선수를 사실 FA로 데리고 오는 건 타팀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좌완 원포인트나 이런 노장 투수들은 웬만하면 소속팀에 남는 게 국룰이다. 하지만 100%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제 얘기를 들어보면서 또 스토브리그를 주목하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태곤 씨가 말한 것처럼 쉽지 않아요. 선수들 이동 쉽지 않고 나이가 많은 선수들 특히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일본 야구처럼 이 FA에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괜찮은 생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조건 보상 선수 아니면 연봉이 3배? 이렇게 페이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나이 많은 선수들 이동하기. 그런데 지금 이번 주 수요일 20일에 2차 드래프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프로 구단의 프런트들 지금 바쁠 겁니다. 실제로 트레이드가 이미 협의가 된 곳도 있다라고 하니까 수요일이 지나면은 빵빵 터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 방송할 말 많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정말 또 스토브리그의 재미 중 하나고요. 지금까지 스토브리그에서 얘기해봤고 마지막으로 롯데 전준우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좀. 잡아주세요. 우리 태곤 씨가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 스미남도 비록 날로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와 구단 소식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야구 마지막 소식입니다. 또 다음 시즌 거치가 궁금한 대한민국 선수가 또 있죠. 바로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입니다. 시즌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이번 시즌에 대한 만족감을 스스로 좀 드러냈어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이 영상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또 이 소식을 호주 스미남 알렉스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진짜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류현진 선수가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투표에서 2위를 기록을 했죠. 단독 2위죠. 단독 2위입니다. 재밌는 게 사실 처음에 발표될 때 공동 2위로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엑셀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계산했길래 그렇게 동점으로 잘못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커마를 따야 돼, 커마. 그래. 그래서 이제 류현진 선수가 단독 2위 그리고 시워저가 3위가 기록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이영상이라고 하면 사이영이잖아요. 사이영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사실 잘 모르죠. 전 싸이밖에 몰라요. 사이영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승리를 기록한 투수입니다. 511승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잘 던지는 투수 20승하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25년 연속으로 해야지 500승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역사상 이런 선수가 이 선수밖에 없어요. 2위하고도 한 100승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이름을 따가지고 사이 영상을 1955년도에 만들었는데 재밌는 게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사이영을 최고의 투수라고 말을 안 해요. 왜요? 그냥 이 사람은 승리가 많은 투수. 반면에 월터 존슨이라는 투수가 월터 존슨. 삼진이라든가 평균 자책점이 압도적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압도적인 기록이 이 투수가 완봉승이 110번을 했어요. 110번. 110번. 월터 존슨이. 그 어떤 투수도 지금 140년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100번 이상한 선수가 이 선수밖에 없거든요.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선수 대신에 사이영상을 만든 이유가 참 공교롭게도 사이영이 1955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망한 선수를 기리기 위해 56년도에 이 사이영상을 만들었다는 그 약간의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사이영상 투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위를 류현진 선수가 기록을 했는데 이 투표 방식이 재밌어요. 투표 네. 방식이 전미 야구 기자협회에 소속된 기자 30명을 대상으로 투표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 팀이 있는 지역마다 2명씩 기자를 할당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가 30개 팀이니까 내셔널리그는 15팀이 있겠죠. 네. 그래서 한 지역당 2명씩 주면 총 30명의 30명. 기자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 결과 이제 제이콥 디그롬 선수가 네. 30명 중에 29명한테 1위 투표를 얻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투표 시스템 자체가 기자마다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를 매깁니다. 그리고 1위 표를 받으면 7점, 2위 표를 받으면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해서 총 합계를 내는데 디그롬은 207점이에요.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이었고 류현진 선수가 88점 그리고 슈워저 선수가 72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아시안 투수 역사상 최초로 1위 표를 한 표를 득표를 했어요. 이전에는 2006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만의 왕첸민 선수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맞아요.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2년 연속 19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영상 투표에서 2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고 13년도에 다르비슈도 2위를 기록했는데 이 선수들은 2위 표만 2위 표만 싹 받았군요. 가져왔습니다. 네, 싹 가져와가지고 2위가 됐는데 류현진 선수는 최초로 1위 표를 그러니까 디그롬의 싹쓸이 수상을 저지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반면에 재미있는 게 이 류현진 선수한테 1위 표를 준 기자가 누가 줬죠? 마크 위커라는 기자인데 네. 캘리포니아 지역의 기자예요. 그러니까 LA 지역 거죠. 기자인데 재밌는 게 이 투표 결과가 나오고 나서 SNS에 어떤 말이 돌았냐면 이 기자가 나는 매치가 싫어서 류현진한테 한 표를 줬다. 뉴욕 매치가 싫어서. 근데 이제 사칭한 사칭 계정이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이 사람 말은 그거예요. 실제 이 기자가 했던 말은 아니 류현진이 1년 내내 잘 던졌는데 후반기 딱 4경기 못 던진 거 가지고 사이영을 안 주는 거는 너무 이거는 위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1위표를 줬다라는 말을 했죠. 근데 슈워저 선수도 사실 포스트 시즌에서 캐리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낮은 거죠?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게 아마 많이 헷갈리실 텐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상 같은 경우에 정규 시즌이 끝나면 포스트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투표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게 포스트 시즌이 끝난 이후인 거죠. 하나 이벤트 형식으로. 포스트 시즌 활약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스트 시즌은 가만히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마크 위커 기자인가요? 네. 이 기자가 또 사이버 테러도 당했다고. 그러니까 디그룸 그렇죠. 선수의 만장일치 투표를 저지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반대편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어떤 선수가 사이 영상을 받게 됐죠?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죠? 네. 누가 땄죠? 저스틴 벌랜더. 저스틴 벌랜더가 땄죠. 네. 사실 같은 팀의 게럿 콜과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 벌랜더 선수가 이번에는 수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반대편에서는 저스틴 벌랜더 선수가 받았고요. 그래도 류현진 선수가 물론 이번 시즌 잘 던져줬어요. 굉장히 잘했죠. 네, 잘해주셔서 역대급. 과연 다음 시즌 어디에서 뛰게 될지 또 어떤 대우를 받을지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뭐 더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저희 야구 이야기는 지금까지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여자 프로축구 WK리그 소식입니다. 네, 엄청난 기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저희 오랜만에 돌아온 고척동 스미남 이승준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였죠. 이제 WK리그가 인천 현대제철의 우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에요. 네, 예측됐어요. 네, 6년 연속 우승을 기록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와. 이제 올해가 7년 연속 굉장히 어려운 기록인데 이것도 네. 7년 연속 우승을 기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이번 시즌은 무패를 또 정규리그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성적을 살펴드리면 네. 이번 정규리그 기록은 24승 4무 0패, 승점 76점. 학살. 그리고 2위 경주한 수원이 기록을 했는데 승점이 49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또 승점 차이를 기록을 한 거죠. 네. 뭐 득점은 82득점, 19실점, 그러니까 골 득실도 63이나. 게임에서 나올 법한 상황이 그렇죠. 벌어졌네요. 피파였네요, 피파. 피파했네요, 혼자. 그렇죠. 이제 28라운드가 진행이 되니까 거의 한 경기당 3골 조금 못 미치게 득점을 우와.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정규리그를 보내고 이제 챔피언 결정전 지난주에 있었죠. 어디랑 했었죠? 이제 수원 도시공사랑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이승준 씨가 저번 저희 플레이오프 예측을 해주셨었는데 그때는 경주한선에 올라올 것 같다. 이 외인들의 활약이 좋다. 이런 말씀 해주셨었는데요. 그렇죠. 곧바로 틀렸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중계를 나가면서 네네. 공교롭게도 수원 경기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아. 나머지 팀 경기들을 다 한 번씩 나가보고 그리고 뭐 인천 경기도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수원 경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따로 뭔가 경기 준비를 하기에 딱 그렇게 본격적으로 챙겨보지는 않은 상태라 네. 저는 경주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사실 직접 보니까 또 강하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원이 공격력은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알려졌지만 수비가 약간 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팀이어서 저는 경주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죠. 그렇습니다. 네, 이어주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주한선은 2대0으로 제압하고 올라온 수원 도시공사와 이제 1차전, 2차전 이렇게 두 번 경기가 진행이 됐거든요. 1차전에서는 이제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어요. 수원 도시공사가 잘 싸워줬죠. 잘 싸웠네요. 심지어 더 잘 싸웠다고 느끼는 점이 이제 막판에 임선주 선수죠. 네. 국가대표 출신 임선주 선수가 이제 퇴장까지 당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끌어갔고 하지만 또 1차전에는 또 대표 공격수 비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브라질 대표팀 합류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갔던 상황이었고 하지만 2차전에 돌아왔습니다. 비아가. 그래서 이 경기도 수원도시공사가 굉장히 잘 끌고 갔어요. 근데 후반전으로 갈수록 이제 인천이 굉장히 강팀이라고 느껴진 게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장 강점이 선수들이 거의 더블 스쿼드다 보니까 이제 선수 교체를 이제 적재적소에 가져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2군으로 경기를 뛰어도 사실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팀이기 때문에 그런 탄탄한 선수들 그리고 경기 운영도 굉장히 깔끔하다고 느낀 게 딱 이 시점에는 이 선수를 투입해서 공격적으로 더 나가고 그리고 수비적으로 할 때는 이 선수를 투입해서 더 수비적으로 하고 이런 경기 운영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거든요. 결국에는 따이스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패 우승을 차지한 인천 현대제철인데요. 챔프전에 다녀오셨죠? 그렇죠. 또 제가 가서 현장에서 이제 경기도 보고 이것저것 뭐 이번에는 팬으로서 가서 직접 경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경기장에 갈 때는 되게 긴장해서 가거든요. 왜냐하면 중계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팬으로서 갔는데 굉장히 좋아요. 뭐 가면은 무료 입장이고요. 일단 앞에 푸드트럭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소떡소떡도 공짜로 주시고 오뎅도 공짜로 주시고 공짜 다 공짜입니다. 갑시다. 그 심지어 제일 좋았던 거는 날씨가 또 요즘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경기 보는데 굉장히 춥지 말라고 구단에서 이제 인천 홈구장에서 이제 담요까지 그리고 그날이 빼빼로데이였어요. 빼빼로까지. 왜 이제 말씀하시죠? 어마어마합니다. 또 굉장히 좋은 게 이제 각 이제 WK리그 각 구단들이 이제 그 상품 행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추천권을 줘요. 그럼 경기 끝날 때까지 이제 관중들이 집에 안 가고 이제 번호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한번 기다려봤는데 번호는 안 됐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WK리그 선수들 시상식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주요 기록 같은 걸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죠. 2009년에 이제 WK리그가 출범을 했는데 이제 한 시즌을 결산한 이제 연말 시상식을 보통 다른 리그들은 하잖아요. 하죠. K리그도 하고. 근데 WK리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득점왕은 이제 비아 인천 현대제철의 비아 선수가 16골을 기록하면서 득점왕을 기록을 했습니다. 2위는 나희 경주한 수원의 나희 선수인데 14골을 기록을 했고요. 저는 비아 선수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올 시즌 초반에 이제 부상이 좀 있어서 18경기밖에 못 뛰었어요. 18경기에서 16골. 와, 대단합니다. 또 엄청난 기록이죠. 네. 그리고 이제 도우망은 저는 이 선수가 실제로 보는데 정말 엄청 잘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장슬기 선수. 인천 현대제철. 네. 국가대표죠. 네. 그래서 우리라고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움을 17개를 기록을 했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또 2위가 박지영, 구미 스포츠 토토의 박지영 선수 때 7개와 차이를 비교해 보면 10개가 또 차이가 나니까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죠. 대단합니다. 근데 또 장슬기 선수가 대단한 게 사실 멀티플레이 자원이에요. 그렇죠. 국가대표에서 풀백도 뛰죠. 그렇죠. 네. 윙어도 뛰고 중미도 뛰고 그리고 윙백도 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17개나 기록했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이 선수 득점도 싶습니다. 많죠? 그렇죠. 득점도 잘하죠. 지금 13골. 더블이네요. 더블이죠. 네. 멀티플레이어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국가대표로서의 활약도 저희가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상황입니다. 네. 또 MVP는 사실 따로 선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경기 끝나고 제가 또 선정하거든요. 네, 이승준 씨가 제가 선정을 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고 연맹 경기가 따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연맹에서 이제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게 중계 방송이 되는 경기만 이제 MVP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이외의 경기들은 MVP가 기록에 남진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을 해서 이런 시상식 그리고 뭐 MVP 선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상황입니다. 네, 이승준 씨가 WK리그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간단하게 향후 있을 여자 축구 대표팀 일정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에 또 여자 대표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또 콜린 벨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면서 좀 분위기 쇄신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이제 다음 달 부산에서 이제 동아시안 축구연맹 챔피언십 경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마지막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는 30일 이제 대회에 참가할 23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하게 되는데 지금 열심히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의 활약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WK리그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남자 A 대표팀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목요일 밤이었죠. 피파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레바논전이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모인 벤투호가 레바논 원정길에 나섰는데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신촌스미남 이태곤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일단 한숨 한번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고구마를 간식으로 자주 먹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간중간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막혀서 답답한데 그렇죠. 물을 하나도 안 마시고 고구마를 한 3개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뭐 우선 경기장 얘기가 많았죠. 일단 그렇죠. 뭐 상황이 좋지 않은 거 사실이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또 그리고 경기가 있는 날엔 경기 전날 그 열리는 도시에 가서 공식 훈련을 진행하죠. 근데 하지만 레바논의 이 상황 때문에 아랍의 아부다비에서 훈련을 하고 실전 훈련을 하지 못한 채 경기를 치른 게 사실입니다. 네. 선수들 뭐 보시면으면 알겠지만 그 엉망인 잔디에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공이 잘 안 굴러가더라고요. 그렇죠. 이 또 잔디가 축구 경기장 2가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켄터키라는 잔디와 버뮤다 잔디라는 걸 사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잘 안 쓰는 버뮤다 잔디에 관리까지 잘 안 돼서 길게 깎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이 느리게 굴러간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벤투 감독이 이런 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뭐 전략도 짜서 이거를 실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전략 취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이 빠르게 안 굴러가니까 길게 찌르는 축구를 하면서 윙플레이를 통해 득점을 만들자. 이 생각 저는 방향성 완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은 맞는데 이 라인업이랑 일맥상통하지 않았어요. 윙플레이를 할 거면 다들 아시겠지만 치달의 달인 황희찬 선수를 진작 선발로 내야 됐다고 생각하고 또 헤딩의 달인 누구겠습니까? 김신욱이죠. 김신욱 선수를 진작 넣었어야죠. 네. 근데 레바논 선수들이 아무리 피지컬 좋다 뭐 이래서 변명을 하는데 보셨으면 알겠지만 김신욱 선수가 그 사이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피지컬로 이만큼 쏟아 있었거든요. 머리가 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윙플레이 능하지 않는 뭐 이재성, 황인범 이렇게 선발 라인업을 하면서 플레이와 이 전략이 약간 좀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꾸역꾸역 이 전략대로 윙플레이를 연결시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이 풀백에 크로스가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빗맞더라고요. 네. 또 고구마 들어갑니다. 특히 우측에서 공격 기회가 많았는데 이용 선수죠.
네.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소속팀에서 좋은 크로스 많이 보여주고 뭐 다른 경기에서 실제로 A매치에서 꿀 어시스트도 막 기록하고 그랬죠. 맨날 밥 먹고 뭐 크로스만 하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 선수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거보단 이 조건에 따른 약간 기복이 이 이용 선수가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엔 진짜 최고의 선수는 어디서든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진가를 발휘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저도 공 차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또 제가 어릴 때 이 동네 축구장은 다 자갈돌이 많은 모래밭이었어요. 네. 그렇죠. 하드그라운드죠. 네, 하드그라운드. 네. HG 스터드 그렇죠. 네. 그런데도 크로스 잘 어울리는 사람은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물론 다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용 선수 정말 좋은 선수고 많은 활약 보여줬지만 약간 예민한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이용 선수 정말 좋은 선수지만 과연 이 세계를 돌면서 여러 경기장, 여러 환경 적응해야 되는 국가대표로서 조금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서 또 뭐 그런 풀백의 크로스도 아쉬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 허리 라인이 고구마 3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우영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그렇죠. 이 두 선수가 이 대한민국의 이제 기성용 선수 캡틴 키가 있었을 때는 사실 뒤에서 공도 잘 잡아주고 이렇게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뿌려주고 공간도 열어주고 거의 뭐냥 뭐 최고였습니다. 네. 뭐 황인범 선수야 뭐 일단 실수 자체가 워낙 많았고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우영 선수가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저는 유심히 봤는데 공을 잡고 3발짝을 가는 걸 못 봤습니다. 네. 사실 이 김민재 선수가 경기 후반에 막 답답해가지고 혼자 하프라인 부르르 치고 들어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봤어요. 그런 모습을 사실 허리 라인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답답한 게 많은데 혹시 승준 씨는 어떤 게 좀 답답했을까요? 네. 사실 저는 묵묵하게 지켜보는 스타일이라 그래도 묵묵충의 입장을 고수를 하겠는데 네. 뭐 아쉬운 건 많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아시아 예선에서는 경기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적응력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사상 초유의 사태, 뭐 그렇죠. 네 무관중 경기를 두 번이나 했죠. 네. 정말 엄청난 코치들이 말하는 게 다 들려요. 그렇죠. 빨리 올려! 이렇게 다 들리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또 이런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하다라고 느낀 게 사실 세계 축구의 전력차가 많이 좁혀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강한 나라하고 붙어도 이제 막 3대0 이상으로 패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그럼 똑같이 우리나라가 우리보다 전력이 못한 나라하고 붙었을 때 또 그 사이도 많이 좁혀졌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그런 경기를 보면 화가 많이 나요.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 사실 저는 승준 씨처럼 이렇게 묵묵하게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게 너무 답답했던 게 그래요. 뭐 공격은 잔디 컨디션, 뭐 선수 컨디션에 따라서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수비가 수비가 저는 레바논이 아니었으면은 이거 잘못했으면은 여러 골 멀티골 허용하지 않았을까? 내 골은 먹었을 수 싶을 정도로 심지어 김승규 골키퍼가 역동작에 잘못 걸려가지고 간신히 쳐낸 볼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야, 뭐 당시에 주전 센터백 2명이 누구지? 김영권 선수하고 김민재 선수면 뭐 부동의 우리나라 주전 센터백들인데 이 두 선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력이다. 더 강한 팀하고 붙었을 때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정말 레바논전 많은 숙제가 생긴 경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A 대표팀 소식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또 브라질전이 있죠. 그래서 우리 벤투호가 그 레바논전에 태곤 씨가 먹었던 고구마를 내일은 또 시원한 사이다로 사이다 먹고 싶습니다. 정말 먹고 싶습니다. 네, 사이다 마실 수 있을까요? 또 브라질 유니폼이 사이다 색깔이라서 그 친구들이 사이다를 마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내일 브라질전 리뷰는 또 다음 주에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공놀이 농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번 주 스미남 녹화 때 엄청난 트레이드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다뤄봤었는데요. 또 바로 모비스와 KCC의 트레이드였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간단하게 다뤄봤으니까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대치동 스미남 안동희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 대형 트레이드가 벌어지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3경기씩 치렀어요. KCC 3경기, 모비스가 3경기를 치렀고
KCC는 모비스한테 승리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1승 2패의 성적을 거뒀고요. 네. 모비스도 1승 2패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KCC는 그 전에 트레이드를 하기 전에 경기력이 좀 더 좋았고요. 모비스는 트레이드를 하고 나서 경기력이 더 좋아졌어요. 와.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로는 KCC가 국대 전력을 갖췄다. 그렇게 해서 우승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우승까지 순조롭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열어보니까 KCC가 정말 답답한 경기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어제 경기에서는 60점대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삼성한테 그렇게 패하고 약간 원래 움직이는 농구를 전창진 감독이 많이 하는데 라거나 선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대성 선수 그리고 뭐 이정현 그리고 송교창 다 볼을 오래 소유하는 선수들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약간 정적으로 이렇게 플레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KCC가 트레이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반면에 모비스는 4명의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김국찬 선수랑 리온 윌리엄스가 이제 주축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김국찬 선수가 2경기 연속 20득점 이상 기록을 했어요. 잘하더라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네, 김국찬 선수는 KCC에서는 약간 식스맨 역할을 많이 했지만 모비스에서는 지금 이적하고 나서 트레이드가 되면서 바로 주전급 활약을 펼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모비스의 행보는 앞으로도 좀 기대가 돼요. 만수 감독이 이제 뭐 어린 선수들도 잘 키우고 팀도 잘 운영을 하니까 모비스는 이 두 선수의 이 4명의 선수를 잘 활용을 하면은 그래도 뭐 우승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중위권 플레이오프까지는 이렇게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KCC는 이런 부분을 조금 다시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유재학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만수 감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제 KCC는 아까도 잘 짚어주셨지만 이 이정현, 이대성, 송교창 이런 선수들이 본인이 공을 쥐고 있어야지 플레이가 풀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상했어요. 처음에 많이 시행착오를 겪겠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게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에서 손을 맞췄던 선수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좀 시행착오가 적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뭐 역시나였죠. 했는데 또 만수 감독님한테는 미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전창진 감독도 못지 않거든요. 그쵸.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KCC 같은 경우에는 봄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KCC 전창진 감독의 말에 따르면 사실 지금 이대성 선수와 라거나 선수가 이대성 선수는 하체 쪽에 부상이 조금 달고 있고 또 라거나 선수는 무릎 슬개골 염증 좀 달고 사실 라거나 선수 경기 정말 많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안 쓰러지는 게 희한해요 정말. 거의 혹사죠 혹사. 요즘 보면은 옛날엔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하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두 선수가 또 팀에 녹아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트레이드 얼마 되지 않아서 두 팀이 붙었어요. 그렇죠. 네. 또 울산을 찾아갔었는데 이대성 선수와 그래도 팬들은 많이 환호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경기 끝나고도 서로 선수들끼리 뭐 화이팅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포옹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친목을 좀 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좋게 느껴졌고 이 경기에서 KCC의 이정현 선수가 3쿼터 중반까지 득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대성 선수랑 이제 라거나 선수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 투맨 게임이라고 하나요? 네, 투맨 게임. 그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모비스에서도 맞췄던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원래는 KCC에서는 이정현 선수가 담당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대성 선수가 담당하게 되면서 이정현 선수의 득점이 조금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비스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KCC가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네, 거두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비스가 좀 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팀이 어떤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NBA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 LA 레이커스와 또 이 뒤를 쫓는 휴스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동부 컨퍼런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가 사실 압도적으로 또 달리고 있었는데 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지금 보스턴 셀틱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동부 컨퍼런스 이 돌풍의 팀 보스턴 셀틱스 이야기를 호주 스미남 알렉스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보스턴을 돌풍의 팀이라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색해요. 네. 아시다시피 보스턴 셀틱스가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진 프랜차이즈죠. 그렇죠. NBA가 처음 만들어질 때 창단했던 8개 팀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한 팀이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제 다른 프랜차이즈하고 비교했을 때 NBA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17번을 우승을 했죠. 17번. 네, 그리고 레이커스가 16번을 우승을 해가지고 최대의 라이벌로 꼽히고 있는데 네. 사실 작년 시즌에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카이리 어빙이 부상해서 복귀를 해서 셀틱스 프랜차이즈를 다시 선두를 이끌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네. 불협화음이 일면서 무너졌는데 반면에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빙이 나갔기 때문에 캔바 워커 조금 무게가 다소 떨어지지 않나 걱정을 했는데 개막전 1패 이후에 10연승 그리고 오늘 아침에 패하긴 했지만 한 점 차밖에 안 났어요. 10승 2패예요. 네. 동부 컨퍼런스를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있는데 셀틱스 사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4번, 5번 포지션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거든요. 네. 뭐 에런 베이즈라든가 알 호포드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누수 효과가 너무 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웬걸요. 다니엘 타이스라고 3년차 선수인데 굉장합니다. 그렇죠. 독일 출신답게 기본기가 탄탄하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사실 트위너 기질을 살짝 보여요. 키가 2m 3입니다. 오. 굉장히 작죠. 네. 4번, 네, 5번, 5번 치곤 작죠. 재밌는 게 이 선수가 원래 2m 6으로 작년까지는 기록이 됐었어요. 근데 올 시즌부터 NBA 사무국에서 신발을 벗고 키를 재기했죠. 신발을 이제 벗고 키를 재기 때문에 KD 같은 경우에는 키가 더 컸어요. KD 같은 경우는 원래 공식적으로 2m 8인가 9인가 그랬는데 2m 11인가 13인가 이 선수는 원래 커요. 네. 근데 이제 이 선수는 3cm를 잃었는데 야, 이 선수 저 오늘 아침에도 세크라멘토하고 경기를 봤는데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세크라멘토 수비진들이 박스아웃을 해가지고 3명의 선수가 골 밑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오펜스 리바운드를 걷어내더라고요. 그것도 경기 종료 1분 30초를 남긴 상태에서 크리티컬하거든요. 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도 리바운드가 2개 이상 늘었고요. 블로킹에서도 자기 존재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보스턴 셀틱스가 잘 나가고 있는데 정말 든든한 한 축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맞물려가지고 이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이 또 워낙 전략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 셀틱스 하면 수비거든요. 팀 수비. 팀 수비 이 칼라가 확실하게 살아났다고 보여집니다. 올 시즌 이제 바스켓볼 레퍼런스를 살펴보면 득점 마진을 살펴보잖아요. 셀틱스가 3위예요. 셀틱스가 3위고 그 위에 미러키하고 LA 레이커스가 있는데 레이커스는 지금 시즌 초반부터 열심히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핫하기 때문에 차치하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많은 점수를 뽑아내고 또 많은 실점을 하는 편인데 셀틱스는 지금 리그 평균 득점보다도 아래 있나요? 리그 평균 득점보다는 조금 높아요. 리그 평균이 110점이고 보스턴 같은 경우는 115점을 뽑고 있는데 실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수비 농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만큼 공수의 이 밸런스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스턴 셀틱스의 초반 질주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패배한 거는 한 점 차였기 때문에 좀 아쉬운 패배였다고 쳐도 앞으로의 3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닉스 그리고 LA 클리퍼스 덴버와의 이제 서부 컨퍼런스의 강자와의 3연전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3연전 결과는 사실 동부 컨퍼런스 내에서 이 보스턴의 순위하고는 뭐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워낙 동부가 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내년에 이제 봄 농구 때 보스턴이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이 3연전이 되지 않을까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3연전이 될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근데 이 또 저희가 이 단톡방 있잖아요. 스미남 단톡방. 그렇죠. 그 알렉스 씨가 항상 약간 재밌는 얘기들을 한 번씩 와, 이 팀 정말 잘한다. 뭐 예측해 본다 하면은 다 반대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대한민국 그 청소년 국가대표팀이 4강 갈 줄 알았거든요. 졌어요. 저 보스턴이 11연승 할 줄 알았거든요. 또 졌어요.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저 필라델피아는 원래 좀 어쩌다 그렇다 쳐도 다음 주에는 또 누가 저한테 잘못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상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카이리 어빙, 이번 시즌은 캔바 워커죠. 사실 워커 선수는 샬럿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뛰었던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그렇죠. 왜 마사장이 이 선수를 놓쳤냐 말도 많았죠. 네, 제가 보니까 어쨌든 그 얼 NBA 서드 팀에까지 선정돼서
슈퍼맥스 계약이 가능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구단에서 제시한 조건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사실 샬럿 자체가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큰 시장 규모를 가진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잡기는 힘들었는데 이 샬럿이 아쉬운 거는 이 프랜차이즈 스타인 캔바 워커를 놓치고 대신 잡은 선수가 갑자기 그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누구죠? 보스턴 출신인데. 아무튼 대신 잡은 선수가 오버페이를 했어요. 오버페이를 해가지고 차라리 그럴 거면 조금 더 돈을 써가지고 캔바 워커를 잡지. 왜 그랬을까? 약간 왜 그랬을까? 예, 좀 아쉬워요. 보스턴의 팬인 걸로.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샬럿 같은 경우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사실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보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은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또 헤이우드 선수의 활약이 괜찮았고요. 헤이우드가 굉장히 잘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사실 보스턴이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네. 캔버 워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젊은 선수들 그렇죠. 제일런 브라운이라든가 아니면 제이슨 테이텀 선수가 제 몫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 만만치 않은 팀이 됐습니다. 네, 또 저희가 기억하는 보스턴은 또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판타스틱 4가 있었죠. 론도, 뭐 레이 알렌, 피어스, 언제적 얘기죠? 최초의 빅3였죠. 최초의 그렇죠. 빅3인데 신인급이었던 론도가 확 성장하면서 최고였죠, 진짜. 또 좀 더 가면은 레리 버드. 80년대 최고 선수였죠. 네. 저 근데 아까 그 샬럿 선수 기억났어요. 누구예요? 테리 로지어. 테리 로지어. 테리 로지어가 보스턴에서 잘했어요. 그 백업 포인트 가드로 굉장히 잘하긴 했는데 오버페이예요. 오버페이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동부 컨퍼런스에서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 농구 얘기하시다가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 말고도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4번, 5번 이거 뭐죠? 그쵸. 사실 농구에도 포지션이 다 포지션명이 따로 있는데 숫자를 많이 쓰죠. 1번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가드 경기를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슈팅 가드 먼거리 슈팅을 전담한다고 보시면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포워드라고 해가지고 뭐 이 선수 내 외곽을 오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 4번은 파워 포워드 주로 이제 골 밑에서 몸싸움을 즐기고 5번 같은 경우 이제 센터 정말 리바운드를 잘 잡아야 되는 선수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구성이 되죠. 깔끔한 정리.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농알모 또 청취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또 깨알 팁을 또 한번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동부 컨퍼런스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보스턴 셀틱스가 과연 이번 시즌 또다시 우승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야구, 축구, 농구 한 주간의 소식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겨우 일주일 사이인데 이렇게 많은 소식이 생기네요. 그게 스포츠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저희가 다루는 게 많긴 하지만 종목이 신기하네요. 그래서 저희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스포츠 종목, 오늘은 풋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토론이죠.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병역 혜택에 관한 토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까지도 여러분의 많은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만나요. 안녕.